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소년 사건에서의 보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 사건은 소년 보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형사재판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해서 변호를 맡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고,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보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함의가 있어요. 여기서의 보조는 판사님을 보조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제조적 목적이 일반 형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화하고 훈육해서 원래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오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처분을 하는 거고, 그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변호사가 변호한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판사를 보조해서 적당한 보호 처분을 내리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더 알맞는 보호 처분이 뭔지를 변호사가 조금 더 적극 개입해서 보호 처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조인은 꼭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시설, 유관기관, 장이나 이런 분들도 보조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가 보조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심사원에 방문을 합니다. 다 심사원에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심사원은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 심사원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이면은 지방에 있는 지역 교도소가 심사원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이면은 안양에 있는 분류심사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소년이 만약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조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그 심리 상태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가는 곳이 분류심사원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했다라고 하면 보조인이 먼저 심사원 방문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심사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상담받고 하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심사원 상담관님이나 면접관님들한테 어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록의 열람 및 사건 대응 방법을 구축하는 일을 해요. 소년 사건으로 송치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 방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열람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열람을 해봐야 되고, 보조인이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그러한 기록들을 법원에 가서 재판 기록을 열람해보고, 거기 나와 있는 진술 내용과 나와 있는 증거에 맞게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지를, 대응 방법을 구축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대응 방법을 구축함에 있어서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의사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느 정도 사실을 부인하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살펴서 대응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의견서 작성을 합니다. 법원에 재판이 잡히기 한 7일 정도 전에 의견서를 내고요. 이제 의견서 내용으로는 모든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깁니다. 이 학생의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본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한다면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러한 행동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제가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의 어떤 행동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보호 처분에 관해서도 마지막에 의견 개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사건에서의 변호인과 보조인의 차이예요. 변호인이 작성하는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타당합니다, 일부러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보조인 의견서에는 이 학생에게는 몇 호 몇 호 처분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도 내용을 보고, 증거를 보고, 기록도 보고, 일리가 있으면 그대로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기도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이제 의뢰인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낮은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 정도 처분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낮은 처분을 무조건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제 경험상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물론 이제 최대한 의견 반영은 제가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보호 처분을, 의견 개진을 재판부에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결론도 항상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당일이 되면 당연히 동석을 합니다. 동석을 해서 최대한 아이 상황에 맞는 변호 내지는 의견 개진을 도와드리고 최후 변론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당일날 그 자리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선고를 하십니다. 당일날 만약에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판결문을 따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당일날 바로 보호처분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만약에 저희가 수긍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하면 7일 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조인이 그 항고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판사님이 보는 건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미 비행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행동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 개선을 잘 시켜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아이한테 관심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약간 번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판사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행위 자체도 아이에 대한 행동 개선의 노력의 일부로서 봅니다.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보조인을 선임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아이의 행동 개선을 위해서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할 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보조인 선임은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보호사건에 연루가 되고 송치가 됐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를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